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전일의 CPI 충격을 지어내는 모습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지만은 이 엔비디아가 시총 3위에 올라서면서 AI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AMD 역시도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기술주 쪽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그런 AI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다시 진정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추가 상승 기대감들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CS 같은 경우는 무려 400%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어의 수익률이 360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거 약간 좀, 오버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은행주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저 PBR 관련주 해가지고 반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 배당락 쇼크로 인한 그런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판단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대부분 이번 달 말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주가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다음 달까지는 분기 배당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행주들 움직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겠습니다만은, 다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다우지수가 0.39%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무려 1.3%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둘 다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 중반에 살짝씩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났고요. 특히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막판 3시 이후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그냥 쭉 달려버리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매도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매수가 강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술주들 전부 다 올라오긴 했어요. 테슬라도 2%도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또 AI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AI가 약간의 과열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AI는 아직 시작도 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첫 걸음 뛴 건데 여기서 과열 얘기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이 이야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2.4%대 상승했고요. AMD가 무려 4.17%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총이 큰 종목군들이 2% 3%씩 올라가는 것은 사실 급등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종목군들이 10% 넘게 상승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덩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2.4% 급등하게 되면서 739달러를 기록을 했다. 자, 시청률 지금 1조 8250억이 집계가 되면서 알파벳을 제낍니다. 네, 알파벳이 지금까지 시총 3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알파벳을 제껴요. 알파벳이 이제 0.4% 상승을 했어요. 얘도 상승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1조 8220억. 근데 엔비디아가 1조 8250억, 그러니까 30억 달러 정도 엔비디아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총 3위로 딱 등극을 하게 되고요. 위쪽에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개 남아 있는 상태죠.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알파벳 시총을 추월한 적은 처음이고, 아마존을 어제 제끼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4위로 올라섰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 강력한 성장성은요, 이런 AI의 상승 기대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해온 것을 살펴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의 상향 조정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실적 기대감들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반도체, AI 이쪽이 사실 2024년, 2025년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강력한 주도 업종의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또 움직임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들도 커질 수 있겠고요. 또 지금 AMD 같은 경우도 상승 포인트가 크게 나타났잖아요. 4%나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AMD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로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종목군들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즉 AI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 나오는 것도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 가요? 왜 이렇게 안 가요? 답답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비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고점에서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가 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평단가를 충분히 낮춰놓지 못했고, 저점 매수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아직도 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왜 이렇게 더뎌요? 하이닉스 빵빵 튀는데 왜 삼성전자는 잘 못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즉 우리나라 지수 산정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버리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조금 누르고 하이닉스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증을 걸어주는 모습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라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나 업황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삼성전자도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죠. 좀 멀리 내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를 뭐 급등해가지고 막 갑자기 뭐 5%, 10% 막 이렇게 급등해서 삼성전자가 대박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면 시장도 3, 4%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은 지금 아니죠. 네, 만약에 그런 것들에 제동을 걸려면 2차전지나 다른 업종 쪽에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잘 달리고 있죠. 2차전지 역시도 뭐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올 때 조금씩 담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시간적인 부분들을 잘 녹이시면 2024년 어차피 올해 내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AI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또 지켜봐야 되겠죠. 소부장 관련주들 계속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PI 관련한 부분, 금리 인하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 굴비 총재, 네, 원래 이름은 이제 굴습이에요. 네. 오스틴 굴습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저는 굴비라고 있죠. 네. 이 굴비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간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치로 되돌아가는 경로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게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CPI 지표가 지금 3.1%가 나와서 시장이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야 이거 걱정할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이 연준이 얘기하는 그 부분들 중요한 거는 이 CPI가 아니라 PC 개인 소비 지출이다 이거지. 개인 소비와 관련된 그런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 CPI 지표가 3%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로 들어간 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
경우는 이미 2%대로 들어갔어요. 근원 CPI 지표가 근원 PCE 물가 지표가 이미 2%대로 내려와서 지금 2.9%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괜찮겠죠? 또 29일날 지금 발표가 1월달 것도 발표가 되는데 29일날 발표가 됐을 때 이거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연준 목표치에 더 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CPI보다도 PC를 더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거비 비중의 가중치가 이 CPI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되는데 이 PCE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인 그런 수요잖아요. 그리고 뭐 월세 뭐 이런 집값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일시적인 증가나 일시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뭐 어쨌건 네 지금 이 굴비 총재 이야기를 들어본다라면 네 금리 인하 곧 됩니다. 네 걱정할 거 없고요.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뭐 CPI 3% 나왔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시기적인 문제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들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네 어제는 조금 내렸지만 오늘은 긍정적으로 쫙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이 초전도체 주식들, 요게 이제 좀 문제시 될 것 같은 느낌이죠. CCS가 지금, 4,630원. 이게 1,000원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300%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400% 아닌가요? 1,000원부터 4,000원이면은 300%인가? 네,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계산해보세요, 알아서. 네,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도 63% 정도 올라왔다. 이 한 달 동안에, 이번 달 들어서만 63% 올랐다 되어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그 전부터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 계좌 살짝 보여드렸죠. 그게 지금 3,600%까지 다시 또 뛰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릴 때 3,400%였는데, 뭐 순식간에 팍팍 뛰어 올라갑니다. 이게, 네, 아주 옛날이긴 합니다만, 네, 3,300원에 2020년이었죠? 그때 매수한 종목이잖아요. 월급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서 이제 차익 실현 여러 번 했었던 건데, 야,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지금 확실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뭐 지금 파워로직스, 모비스, 서남, 덕성 지금 다 급등했잖아요. 신성델타테크, CCS 포함해가지고요. 다 급등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독특한 수혜를 얼마만큼 입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포지션이 좀 될 것도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LK99라는 이 초전도체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죠.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었던 바로 이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상합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구현이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계 발전, 이 세상에 그런 새로운 발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극저온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썩들썩 했었던 모습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진위 여부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학계에서 아니다 그럴 일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잠잠해지는 듯 했었던 이 초전도체 테마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음 달 4일날 새로운 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전도체 주장 물질 PC 포스오스 이건가요? 뭐 이렇게 어떻게 있는 거야? PCPOSOS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다음 달 4일에 발표하기로 됐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재료를 해석할 때 이렇게 뭔가 기대감을 가지는 재료가 뒤쪽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시점을 봐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3월 4일 날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그 재료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PBR 같은 종목들 대응할 때 정부 정책이 지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걸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즉 재료가 살아있다라면 주가가 쉽게 빠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렇게 빨간 탁지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 급등 랠리는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료가 강하게 나타나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이 초전도체 관련한 이 부분들이 실험 결과가 뭔가 성공적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지난번에 이 LK99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제 뭐 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증이 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불안한 그런 모양새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증권협회에서도 이제 증권 감독위원회겠죠. 이런 쪽에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재료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세력이 있다라면 엄벌에 처한다. 뭐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아주 그냥 박살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작년에 뭐 영풍제지부터 해가지고요, 뭐 저기 그 라더견 사태 아시죠? 그렇게 해가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뭐 알아서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초전도체 테마는 일단은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올라가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은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은행주들 주가가 요즘에 좀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니까 이제 배당락 쇼크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PBR 업종인데다가 배당 매력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은행주, 최근에 고공행진을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들은 만년 저평가라는 그런 분석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또 은행주들의 실적 여부도 굉장히 좋았었죠.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후퇴를 하게 되면서 은행주들에게 전체적으로 수혜가 되기도 했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보험주들까지도 같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만 무려 주가가 25.5%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요 며칠 하루 이틀 정도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죠. 차익 실현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은행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저 PBR에 배당까지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배당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즉, 정부의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발현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배당락이 지나갔을 때, 주가가 과연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일제 이번 달 말 결산 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3일입니다. 다음 주죠. 하나금융은 28일, KB금융하고 우리금융은 각각 29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달 말에 배당 기준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배당을 받고자 한다라면 배당 기준일 이틀 전, 그러니까 23일이면 21일까지, 29일이면 27일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주셔야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은행주 쪽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기도 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저 PBR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더 몸이 달아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그 배당 자율화라고 돼야 되죠. 이제 기준일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통 그 고배당 기업들은요, 배당락이 나올 때 주가 변동폭이 좀 큽니다. 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좀 분산이 됐기 때문에 크게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고배당주들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배당이 만약에 10%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15, 16%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호재성 재료가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량을 조금 상쇄시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배당금보다도 좀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한 1,000원 배당을 한다. 그럼 10%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순식간에 한 15%, 16%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매도를 하시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 주식을 1년 또는 뭐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됩니다. 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배당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10% 배당인데 시세 차익이 15% 나왔다. 그러면 그거 배당 받아서 생각하고 팔아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굳이 배당락까지 얻어맞으면서 배당과 시세 차익을 다 챙기려는 그런 욕심은 부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3월달 말일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1분기 배당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을 포함하게 되면 KB금융은 3,060원, 신한지주는 2,100원, 하나금융은 34,000원 배당이고요. 우리금융은 1,000원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한 거죠. 하나금융 34,000원 맞아요? 3,400원 아닌가?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따로 따져보세요. 네. 아무튼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은 기말 배당에다가 분기 배당까지 합치니까 더블 배당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배당 때도 팔지 않고 그냥 또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얍삽하게 하는 분들은 이럴 수도 있겠죠. 시세 차익 나왔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팔아. 그래가지고 시세차익 챙기고 배당을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 왜냐면 3월 말에 1분기 배당이니까 지금 배당을 떨어지고 나서 3월 달에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팔아.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내가 투자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요. 배당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배당락을 통한 그런 부분으로 꼭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시총 3위에 올라오면서 AI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계속 보시고요. 오늘도 소부장 쪽 움직임도 좋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좋았잖아요. 그저께도 좋았고요. 네, 소부장 쪽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불개미 초전도체 주식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별 말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실험 결과 발표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 올라가는 거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 없고요. 또 아직까지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리스킹하다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대비하시고 언제든지 변동성에서 도망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발을 한쪽으로 빼놓고 조금 이제 걸쳐져 있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주들이 배당락 쇼크가 나올 것이냐. 보통 배당락, 고배당주들은 배당락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배당락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분기 배당 기업들은 배당락이 조금 분산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락 쇼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배당락을 이용하는 매매 기법들은 내가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에 대해 가지고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시세 차익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락을 이용한 그런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고려하셔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억울하죠? 억울한 것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억울한 것은 다시 회복된다. 이제 스타코믹스 11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좋고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 기업이 있다고 쳐보자. 시장의 돌발 변수 때문에 그 기업이 큰 주가 하락을 보였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업은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이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뭐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을 벌어졌어. 아, 좀 짜증나. 좋은 주식 샀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그냥 버티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다 돌려주고요. 다 회복으로 넘어가고 수익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진리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 갖고 있을 때 쫄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은 아이고 싸게 살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더 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이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